최순애 시사평론가, 김찬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부소장 두 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순애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찬희 부소장님도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 뭐라 해도 최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 이 진위를 둘러싼 논란인데, 먼저 최순애 평론가부터 좀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이렇습니다. 일단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전에 삭제한 문서 파일을 복구해서 복구한 목록에 보면, 파일 목록에 보면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과 관련된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문서는 지금 특히 이제 해당 문서는 한 6쪽짜리 분량이고, 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 5월 2일에서 한 15일 정도에 작성된 것 같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어떤 때냐면 1차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2018년 4월 27일에 있었죠. 그리고 2차는 이제 5월 26일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작성된 터라서 지금 이제 의혹 정도긴 한데 이것이 혹시 당시에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전달했던 USB 파일, 그 발전소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또 그 파일의 목록, 해당 파일의 상위 목록의 그 폴더 이름이 뭐냐면, 북쪽을 뜻하는 이제 핀란드어로 뽀요이스라는 그 파일명이, 폴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북한의 이제 원전을 지어주기 위한 어떤 이제 은밀한 계획이 담긴 문서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실체가 뭐냐, 실체적 진실이 이제 공방이 벌어지는 건데, 일단은 문서를 공개하면 간단한데, 문서를 지금 국가 기밀이라고 해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지금 그러면 검찰 수사 상황에서 이거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인지는 이제 검찰 수사 여부에 달려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이것을 야당이 지적한 진실 규명을 요구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색깔론으로 덮어 씌우는 것도 좀 무리는 있는 것 같고, 특히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먼저 이것이 이적행위다라고 치고 나가는 것도 좀 정치적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해법은 간단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문서 자체를 공개를 못한다는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당분간 공방은 계속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드네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양비론적인 입장을 담아주셨는데 김찬희 부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좀 영 다른 각도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문제가 세 개가 좀 섞여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핵의 정당성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탈핵 문서의 파기의 불법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게 하는 문제, 이 세 개가 막 뒤엉켜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나쁘니까 저것도 나쁘다. 저게 나쁘니까 이게 또 나쁘다. 이런 식으로 좀 엉켜서 얘기되고 있어서, 요걸 좀 가지 정리를 좀 하고 이해를 해야 많은 국민들이 좀 더 이 문제를 투명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이제 대통령 공약에 내걸었고 계속 추진해 왔는데, 탈핵 문제를 애초에 경제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발전소가 수익 대비 효율 계산으로 적합성을 평가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는데, 원전은 사고가 나면 그냥 다 끝이거든요. 이 비용 계산이 무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정부가 탈핵을 추진하면서 경제성 평가라는 기준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좀 문서 파기까지 이어지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여당은 탈핵을 하자 그러고 야당은 탈핵을 반대하지만 근본은 비슷하거든요. 경제성 평가를 갖고 가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이게 탈핵은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애초에 기준점이 잘못되기 때문에 감사원이 지적한 문서 파쇄라는 문제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탈핵이 아무리 좋은 데이라고 해도 적법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죠. 과정이 불법이면 곤란하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서 해외에 석탄 발전소를 팔면 안 되잖아요. 김찬희 부소장님 조금 전화를 가까이 대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국내 탈핵이라고 하면서
해외 원전을 수주하면 역시 일관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원전 기업도 그런 의미에서 국내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해외에 나가는 정책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 저는 좋은 대의를 갖고 있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정부의 방식은 오히려 탈핵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꼭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불법적인 문서 파기가 이루어졌고 북한 지원 자체도 일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거를 그래서 핵발전소를 지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비약하는 건 곤란하다. 예. 독일의 중도 보수 기민당 정권도 탈핵 로드맵을 만들어서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와 이 문제를 막 섞어갖고 얘기를 해버리면 더 문제가 중구난방이 된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 김찬희 부소장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대로 이 정부의 탈핵 방침, 그 다음에 문서 파기 문제, 그 다음에 이 북한에 대한 원전 이 추진 문건의 부분, 이 부분은 좀 이게 달리 보는 게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 사안을 합리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을 못하는 문제가 좀 있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무조건 원전을 폐지하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원전을 추가로 새로 짓지 않되,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찾아가는 건 좋은데, 어쨌든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들은 작동을 하는 게 먼저인데, 지금 이제 이 감사원의 감사라는 거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자체를 이제 뭐 감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책 자체를 감사하는 건 아니었고, 이제 경쟁성 평가를 이제 조작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감사를 한 건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문서를 파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파기를 했냐라고 해서 이제 의구심이 증폭되는 과정이 이제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캐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에너지 개발 기구. 그렇기 때문에 북한 원전을 짓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경한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북한의 원전을 지을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비핵화 부분에 대한 어떤 가시적, 실질적인 조치가 따라야 되는 거고, 또 내부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는데 밖으로는 원전 건설을 짓는다는 문제의 어떤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내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 정부가. 근데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혼재된 측면은 있는데 어쨌든 덜컥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 문서가 나와서 이제 자꾸 이제 어떤 의심을 사고 의혹이 증폭되고 그것이 이제 정치권에서는 다분히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문서를 공개하면 심플한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뭐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될 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법은 당연히 이제 청와대하고 이제 여권이 갖고 있는 거라서 이거를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되지 않고 그리고 전 정부를 비난하기 이전에 이 문서가 왜 이렇게 증폭이 됐는지를 그 시작점을 찾아가면 저는 이렇게 시끄러울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뭐 정치 공방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정치 쟁점화가 됐기 때문에 정치 쟁점화를 뭐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김찬희 부소장께서는 이 최순애 평론가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는 지금 야당이 지금 총공세에 나서갖고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북한 원전 지원이 이제 마치 이제 문제가 심각하고 이적행위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야당이 사실 덫에 빠졌다고 봅니다. 사실 목요일 SBS 보도를 봐도 삭제된 문서를 봤더니 뭐 BH 송부라든가 BH 수정 요청 사항이라든가 이런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있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작성 날짜가 2018년 5월 23일로 되어 있는 문서에 보면 6월 15일에 한수원 이사회가 열릴 예정인데 거기서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여기에 이제 3주 앞서서 미리 결과가 담긴 문서가 작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당시 산업통상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장관을 검찰 소환해서 전혀 청와대하고 관계가 없고 경제성과 안전성만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산업부 직원도 3명이 구속이 됐고 검찰이 계속 수사가 이렇게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갑자기 야당이 이거를 어제죠. 일제 초점을 급전화해서 USB 의혹이나 USB 의혹은 다리 위에서 건네줬다는 건데 그 TV 방송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게 조금 이게 무슨
셜록 홈즈 무슨 이제 추리소설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퍼주기 등으로 총공세한 게 재보궐선거 판세에 도움이 된다고 야당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야당한테 굉장히 불리한 악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북한 관련 이슈로 제기하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이념층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일 수 있지만 요거는 중도층 국민들은 좀 염증을 느끼는 주제거든요. 근데 중도층의 향대에 사실 선거 향대가 달려있는데 네. 이 중도층은 오히려 문서 파기 같은 이 불법적인 진행에 사실 관심이 많았거든요. 오히려 이걸 북한 문제로 이렇게 돌리면서 오히려 이 문제가 더 흐려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나라 정치사에는 북풍이라는 말까지 있는데 저는 북풍의 덫에 다시 국민의힘이 빠진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한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최순애 평론가께서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국민의힘이 북풍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그 김종인 위원장의 첫 대응, 예를 들면 이적행위다, 총체적 이적행위다 이런 거는 저는 사실은 지금으로선 너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거를 앞에 두고 어쨌든 뭐 어떤 그 소재라도 활용을 해서 여당을 그러니까 여권과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심정은 이해하나 사실 이 북풍은 국민들이 이제는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식상한 측면도 좀 있고 진부한 또 술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진실 자체를 규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건을 공개하라고 먼저 이 정도 수위에서 저는 나가는 게 적절했다고 보는데 뭐 이적행위라고 얘기하면서 북풍을 활용하려고 하는 듯한 내지는 색깔 공세라고 지적을 받는 것 자체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이 첫 스텝이 좀 지나치다라는 거는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직접 나서서 이적행위라고 했던 거고요. 야당에서는. 여당의 키워드는 이거에 대한 공작 정치가 나왔는데 사실 공작이라는 게 또 영화도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또 바라볼지 여론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요. 2월 임시국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내일과 모레 여야 이 대표들이 또 연설을 또 하시고요. 가장 큰 또 이 쟁점이 되는 게 이제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여당에서는 이 사법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김찬희 부소장께서 먼저 좀 얘기를 시작해 주시죠. 네, 그 임성근 판사가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 시절에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세월호 사건 했을 때 그 행적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아니, 말을 했던 그 갓도다스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에 대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임성근 판사가 당시 재판장이던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 방향을 제시하고 판결문까지 약간 고쳐 쓴 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탄핵 추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사건의 이제 핵심인데요.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임 판사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유가 예를 들면 두 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너무 늦었다. 이게 이미 공개된 지가 4년이 넘었는데 꼭 이 시점에서 이것을 제기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부정적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거꾸로 이게 2018년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탄핵 문제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진행이 안 됐거든요. 당시에 이게 나왔었나요? 네, 그래서 법권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다. 이런 의결사항이 2018년 법관 대표회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진행이 안 됐거든요. 결국 동업자 정신이 발휘된 게 아닌가. 같은 법관끼리 뭘 그걸 그렇게까지 하느냐 한 적도 없는데 한 번도.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시점에서 왜 이러냐라고 묻기보다 지금까지 왜 못했느냐. 이걸 오히려 법관들이 좀 스스로 문제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임성근 판사가 이 문제와 관계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탄핵을 취시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탄핵하고 형사처벌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1심 재판부가 왜 무죄라고 판결했나 하면 사법행정권자인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재판부 업무에 대해서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행사할 수 있는 직권이 없는데 어떻게 직권남용을 하느냐. 즉 직권이 없으면 직권남용도 없다라는 법리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제 요 문제에 대한 무죄 선고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판사의 행동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동일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도 요새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이 사자라는 말이 붙은 사람들 권력이 매우 센 나라인데 이 사자라는 말이 붙었고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도 헌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그런 사례가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법부나 이 재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참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김찬희 부소장께서 예, 그래도 편하게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 최순애 평론가께서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예. 예, 법관 탄핵은 이제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통과된다면 처음이고요. 그동안 이제 대법관 탄핵은 있었지만 이제 국회 자체에서 이제 실패를 했고 통과가 안 된 거죠. 근데 네. 지금 이거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직권남용은 이제 무죄긴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판결문을 보고 판결문을 이제 고치라고 얘기하는 이런 지시했던 것 자체가 이제 위헌적 행위다. 그래서 헌재에 뭐 물을 수 있다.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라는 어떤 이런 대법관 회의에서의 어떤 주장도 있어서 그걸 근거로 이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2018년도에 이제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이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렸을 수도 있고 여당 내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제 2월 28일 날 그만둬요. 이렇게 이제 법복을 벗을 줄을 몰랐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탄핵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저는 실효성에 이제 의문이 든다 이거예요. 2월 28일 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내일 탄핵을 발의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2, 3일 안에 국회 통과를 하면 헌재로 갈 거 아니겠어요? 네. 헌재로 가면 이제 판결이 이게 2-3달, 3달 걸릴 텐데 적어도 이제 2달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 28일 날 이제 법복을 벗으면 민간인에 대한 그 탄핵 소추를 헌재가 진행할 수 있을까? 뭐 기각이 예상되는 측면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좀 다분히 정치적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 법관들의 탄핵 문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내에서 저는 추진해야 하는 게 일단 맞다고 봐요. 1차적으로. 근데 이것이 이 판결에 개입한 게 2015년도면 이것을 알게 된 게 2019년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법관들의 이 징계는 대법원 내에서 진행하는 게 3년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유효기간이 지나서 대법원 내에서는 징계를 못한다. 그래서 헌재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일차적으로는 이런 판사들의 어떤 법관들의 이런 징계 문제는 사실은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정화하고 이러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치권이 개입해서 물론 판사의 헌재할 수 있는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긴 하지만 지금 사실은 이제 여당이 수의 우위를 앞서서 탄핵을 추진한다는 느낌을 받는 와중에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길들이기 정치적 압박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정황상 충분하거든요. 지금 예. 일련의 어떤 여당의 불리한 판결들 특히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 4년이라든지, 윤 총장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권의 강성 지지자들이 되게 이제 비판이 비등하다고 해요. 불만이 많은 거죠. 예. 그것을 달래기 위한 어떤 이제 방탄 아니냐, 실효성이 없는 탄핵을 왜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다분히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여권 내 수뇌부들도 이낙연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거를 당론으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그런 측면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거든요. 자유투표에 맡겨놨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당론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검찰총장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편이 아니라고 이제 징계하려고 했던 마당에 판사들까지 수의 우위를 빌미로 탄핵하려고 한다. 물론 탄핵의 근거는 있다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 내에서 징계하지 못하고 정화할 수 있는 기간을 내버려 두고 대법원장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어떤 개혁을 했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벌써 망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건너뛰고 바로 또 이제 알겠습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참 지났는데 이제 와서 왜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분히 정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될
통과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또 지켜봐야 되거든요. 어떤 또 뭐 불협화음이 생길지 또 뭐 어떤 자성론이 생길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대목입니다. 네. 아무튼 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바쁘고요. 헌법재판관들께서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 정도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서울시장, 이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서울시장 얘기는 그동안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 부산의 애청자들을 위해서 부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0545님이 이 부산의 소식을 전하고 계시고요. 예, 비도 좀 시원하게 많이 내리고 있다는 1995님의 문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부산에 가는데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 이 국민의힘에서 어떤 입장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최순애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민주당은 이제 당론으로 정해서 2월 임시국회에 이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산 여론이 가덕도 신공항을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민주당은 뭐 이 보궐선거 정책으로 보궐선거의 제일 공약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TK 지역의 의원들의 여론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갈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부산 지역에 이제 그 15명의 국회의원들은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제 특별법을 냈거든요, 자체적으로. 근데 이제 이것이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TK 지역 의원들은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부산 지역 여론이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 이제 또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제 또 자체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인 위원장이 오늘 부산에 내려가면 뭔가 부산 민심과 부산 지역의 선거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갈지 내지는 그것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어떤 다른 또 뭐 전술적인 차원의 어떤 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어떤 깜짝 선물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거의 승기를 잡았다고 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다만 약간 개인적인 사족인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다분히 지금 이게 선거용 포퓰리즘 차원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뭐 대구에 건설하는 것도 뭐 밀양에 건설하는 것도 그렇고 가덕도에 건설하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산 지역이나 내지는 부울경 지역 내지는 대구 지역 그래서 이 국제공항, 이 국제신공항 건설이 과연 필요한가? 우리 국토건설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구 대비 측면도 그렇고, 저는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뭐 깨끗이 씻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부산 지역 여론은 그걸 원한다고 하니까, 또 특히 예. 선거도 마침 또 벌어져서 이것이 어떻게 귀결될지도 또한 뭐 관심이 가는 대목이죠. 예. 오늘이 우리 그 부산 불교방송 개국 26주년 되는 날이어서요. 예. 김찬희 부소장께서는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저는 길지 않게 가덕도 해주시죠. 공항이 예. 가덕도 공항이 그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면 언론 보도를 믿어도 되는지 저는 그게 벌써 의심스러운데요. 예. 언론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꼭 유도해서 정치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왜 수도권 사람들은 항상 국가 문제와 국가 대세에 관심이 있고 지역민들이나 비수도권 사람들은 꼭 지역공학, 지역 토목사업, 지역 발전 사업 이런 거에만 관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항상 몰고 나가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저는 게 좀 불만스럽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부산 사람들은 사실 부마항정을 만든 정말 위대한 부산 시민들 아닙니까? 이런 공항 하나 짓는 것 같고 중요한 국가적 대사에 대해서 판사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식의 어떤 보도 자체가 저는 문제가 예. 있다. 부산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